예, 경제학 입문 14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과목의 정말 마지막 시간이죠. 한 학기 동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열심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말 시험이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기말 시험 공지 그리고 기말 시험 기출문제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도어 시스템에 이 기말시험 그 공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어 시스템의 공지사항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그 기말시험 일시는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3, 4일, 한 2주 정도 이제 남았네요. 중간시험하고 마찬가지로 오후 1시부터 2시 50분까지 이제 5, 6교시 치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장소는 상경대학 412호실입니다. 중간시험도 여기서 치르셨죠? 그래서 상경대학 412호실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거시경제 데이터와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 해가지고 두 가지 커다란 주제로 정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중간시험보다 중간시험 수요공급이론 그냥 간단하게 수요공급이론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기말시험은 거시경제 데이터 그리고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까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으로 54쪽서부터 98쪽까지이고요. 그러면 한 45쪽 정도 나옵니다. 중간시험 범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문항은 5 내지 6문항 정도 이제 출제를 할 텐데요. 아무래도 기말시험이다 보니까 좀 채점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논술식은 2문항, 약술식은 2~3문항, 그리고 풀이형이 1문항 정도입니다. 그래서 논술식하고 약술식은 이제 둘 다 서술식이죠. 그러니까 기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논술식은 좀 많이 기술하고 약술식은 좀 적게 기술하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풀이형 문제는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그 계산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계산기 들고 들어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도 계산기 기능이 있죠. 휴대폰에도 계산기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혹시나 다른 걸 또 그 속에서 다른 걸 펼쳐보실까 봐 그거는 이제 허용을 하질 않고요. 일반 계산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쌀집 계산기라고 부르는 거 집에 하나씩은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시든지요. 또는 뭐 공대 쪽 학생들 같으면 공학용 계산기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그거 가져오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계산기 없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계산기가 있으면 한번 나누기 하는 게 있으니까 뭐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 계산기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다 지금 써놓지 않았는데 다시 써놓을게요.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계산기는 허용합니다라고 써놓을 테니까 계산기 들고 들어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2개를 갖다 올려놨습니다. 2018년과 2017년 죄송합니다. 제가 출제했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올려놨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기출 첫 번째가 기말기출 1이 이제 2018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문제를 좀 재밌게 내려고 근데 그래봤자 딱딱하기는 마찬가지이긴 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문제 있고 2번 문제는 이제 그 구조적 실업이 나타나는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논술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1번 문제는 배점이 28점이고 2번 문제는 이제 30점이죠. 이에 비해서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는 배점이 12점, 10점 해가지고 똑같이 그 기술하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조금 배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낮은 거 이 두 문제가 약술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좀 길게 쓰는 거, 배점이 높은 것, 이게 이제 논술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번 문제는 구조적 실업의 발생 원인, 1번 문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3번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는 거시경제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3번 문제는 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의미에 대해 약술하시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 중에 정보경제 이론과 정보경제 이론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그 현실 경제에서 자주 관찰되는 편향 가운데 현상 유지 편향 그리고 초기가 편향에 대해서 약수라는 문제이고요. 이것은 이제 행태경제 이론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가 다섯 번째 문제, 문제 5개 낸다 그랬죠. 다섯 개 내지 6개 내는데요. 여기선 사실은 5번째까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문제에서는 두 가지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거, CPI 상승률 구하는 거 두 가지를 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내려면은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 구할 때는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를 구해야지 GDP 디플레이터를 갖다가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CPI 상승률은 2015년 CPI 소비자 물가지수, 2016년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해야지 CPI 상승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간단하긴 하지만 풀이 과정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너스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번 문제는 생산과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다뤘고요. 2번 문제는 이제 실업에 대해서 다뤘죠.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GDP, 그러니까 국민소득, 그리고 이제 그 물가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렸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 간단하게 답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단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 이거 2번 문제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 2번 문제 답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제 한 번 더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두 번째 문제 같으면은 이제 아까 제가 프레이밍 효과에서 설명드렸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음 9개 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가장 적은 수의 직선은 4개입니다. 이거 그려보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풀이가 있으니까 풀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쪽을 다 썼죠. 그래서 7개, 정말 첫 번째서부터 7개까지 해서 일곱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은 이제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국내 저축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중에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교육 말고도 정말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출, 이것도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게 영양 상태라는 것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이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 확립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있었고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진보에 대한 유인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증가율을 낮추는 정책. 근데 사실 인구 증가율을 낮추는 정책은 정말 인구가 오히려 많아졌을 때 또 좋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구조적 실업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의 발생 원인은 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임금의 하방 경직성, 아래쪽으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나는 실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원인,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존재, 그리고 이제 효율성 임금 가설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정말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요게 이제 그 구조적 실험의 원인을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제가 채점을 할 때, 여러분들 답안을 채점할 때 당연히 그림에 대해서도 배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30점, 2번 문제가 30점 배점인데요. 그러면 그림에 대해서 한 8점 정도 배점을 합니다. 8점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만큼의 점수이죠.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종축의 이름, 그러니까 세로축의 이름, 그리고 횡축, 가로축의 이름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원점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원점은 오리지널 포인트 앞자 따가지고 5라고 이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점도 표시하셔야 되고요. 수요곡선 그리고 공급곡선 그리시고 수요곡선, 공급곡선임을 표시하셔야 되고 균형점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 균형점이고 그때 균형 임금 W 스타, 그때 균형 고용량 L 스타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균형 임금 수준 W 스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이 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그 임금을 갖다 이제 WF라고 하죠. 최저임금제에서는 최저임금이 될 테고요.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는 노동조합과 그 기업이 맺은 임금 수준이 되겠죠. 단체 교섭을 통해 가지고 맺은 임금 수준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효율성 임금 가설을 가지고 할 때는 균형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에서 좀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기업에게 이득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WF라는 이 가격 수준을 정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F에서 저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임금이 그냥 그것보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수평선을 갖다 이제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평선이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그 점에 대응하는 노동 수요량 LD. 그 다음에 요 WF에서 수평선이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노동 공급량 LS 그리고 그 차이만큼이 바로 노동의 초과 공급이다. 그만큼 또 실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 아까 8점 배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8점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의미. 요건 이제 약술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 한 세 줄, 역선택 한 세 줄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답안을 풀이를 모범 풀이를 모범 답안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봤고요.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예,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밖에서도 이 기출문제 나왔던 거 말고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정의 정도, 개념 정도 짧게 요약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행태경제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상유지 편향과 초기가 편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뭐 그런 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 편향 무엇이고 초기가 편향 무엇이고, 근데 얘는 이제 짧죠. 합쳐서 세 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배점을 좀 적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는 풀이형 문제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이형 문제 풀기 위해서 계산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GDP 디플레이터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명목 GDP 구하고 2016년에 실질 GDP 구하고 근데 실질 GDP를 구할 때는 이제 2015년에 가격 가지고 구하셔야 되는 거죠. 2016년의 실질 GDP지만 2015년 기준이니까 2015년의 가격을 곱해줘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GDP 디플레이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까잡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016년 CPI 상승률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2016년에 CPI 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CPI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15년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량을 갖다가 2015년 거 가지고 여기 2015년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15년의 수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중치로 해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CPI 상승률, 그러니까 2016년 CPI에서 2015년 CPI 빼주고, 그리고 그놈을 다시 2015년 CPI로 나눠주시면 그게 이제 CPI 상승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 보니까 0.0613, 6.13%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구해주시고요. 이게 문제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에다 포함시킬게요. 그래서 여기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기하세요라고 써놓을 테니까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래서 단위는 %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될 듯 싶고요. 자, 마지막 두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빼고도 총점이 100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효율성 임금이었죠. 그래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지불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답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점 9개만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개 점 모두 통과하는데 직선 4개 가지고 해봐라 라고 하면 그거 못 찾아냅니다. 못 찾아내는데요. 이렇게 프레임을 조금 바꿔보면 9개 점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해보면은 4개의 직선을 갖다가 4개의 직선만 가지고 9개 점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한번 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거 문제 내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 문제 낼 때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 프레이밍 효과를 이 그림 가지고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시 제가 이번에 문제 내도 되겠죠? 또는 이제 그 프레이밍 효과에서 이 그림 말고 요 내용 말고 다른 것도 또 그림으로 설명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총점 보시면은 1번 28점, 2번 30점, 그 다음에 3번 12점 하면은 70점이 되고요. 4번까지 하면 80점이 됩니다. 그리고 5번 하면은 20점이니까 100점이네요. 그래서 총점이 100점입니다. 일단. 그리고 보너스 문제로 4.4점 해가지고 8점 드리니까 전체 총기, 보너스 문제까지 합친 전체 총점은 108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합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기출문제도 살펴보시면요. 자, 이건 2017년에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자,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거 그 기출문제 첫 번째 기출문제하고 두 번째 기출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구조적 실업의 발생 원인. 이것도 첫 번째 기출문제하고 두 번째 기출문제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번 그 기말 시험에도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경작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기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리적 기대는 아니고요. 적응적 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더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두 문제는 꼭 나오겠구나. 그리고 두 문제 배점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나 두 번째 기출문제나 28점, 30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예, 근데 제가 반드시 낸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정보경제 이론에서 신호발송과 선별에 대해서 이제 약수라는 문제 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이건 행태경제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이 현상 중에 단내림 효과, 프레이밍 효과.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휴리스틱 2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편향 2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특이현상 4개 설명드렸습니다. 8개죠. 합치면 정보경제 이론에서 설명드린 거는 8가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중에 앞에서 첫 번째 기출문제에서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에서 2문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출문제에서는 편향이 나왔고, 두 번째 기출문제에서는 특이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적응적으로 기대를 하실 때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제가 조금 바꿔서 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1, 2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가 반드시 똑같이 낸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3번 문제는 그 정보경제 이론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출문제 1 그리고 첫 번째 기출문제, 두 번째 기출문제에서 문제를 낸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되도록이면 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낸다라고는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점만 3번 문제는 동일하게 점만 그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기출문제 3번 또는 두 번째 기출문제 3번 둘 중에 하나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거, 그다음에 CPI 상승률 구하는 거. 이번에는 좀 바꾸면 되겠죠. 요거 2015년, 16년이 아니라 2020년, 2021년으로 해가지고 여기 앞에 문제만 2021년 GDP 디플레이터 구하세요. 2021년 CPI 상승률 구하세요. 아직 2021년 다 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거 구하라고 하세요? 예, 이건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너스 문제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제 주체들이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효과 해가지고 몇몇 가지 설명드렸죠. 제 기억에 5가지인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메뉴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메뉴 비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발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프레이밍을 깨는 그런 그 저기 발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쓰고 있는 게 거시경제학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서론 부분도 교재로 썼는데요. 주된 교재로 썼는데 맨큐의 경제학이 있죠. 그 맨큐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것이 이제 메뉴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맨큐라는 학자는 계속 지금 그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계속 정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이를 먹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그 맨큐의 대표적인 업적, 그러면 맨큐의 경제학 교재를 집필했다, 이게 아니라요. 메뉴 비용 이론을 제시를 했다.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업적에 포함될 정도로 이 메뉴 비용,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듣고 말았지만, 그리고 이해하시고 말았지만은 이게 굉장히 큰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출문제 같으면은 배점을 보시면은 28점, 30점, 12점, 12점, 20점 하니까 요 5번 문제까지 해가지고 총점이 102점이고요. 104점이네요. 104점이고요. 보너스까지 합치면 108점이 총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점은 뭐 이번에도 당연히 100점보다 더 높게 총점을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뭐 1, 2번 문제 똑같이 나온다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똑같이 나온다라고 했고 3번 문제는 기출문제 2개 중에 하나 내겠다라고 뭐 이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는 5번 문제 숫자만 바꿔서 똑같이 나오겠죠. 4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적응적으로 기대를 해보시라. 그래서 12개 중에 저기 12개 중에 4개 8개 중에 4개 출제한 거죠. 나머지 4개, 그리고 특히 이제 특이현상은 4가지 설명드렸지만 뭐 낸 경우가 있으니까 기출문제에 나온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쪽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답은 뭐 똑같습니다. 답안 작성한 거 1번 문제 똑같죠. 당연히. 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예, 채점하기도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 약수라는데 한 6줄 정도 여기 A4 용지로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하면은 정말 2줄이 될 수도 있고 4줄이 될 수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신호 발송과 선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2문장 정도씩 해서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 요 부분은 기출문제만 보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이현상 가운데 단내림 효과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 이것도 이제 저희 아까 그 편향 2가지
적으시는 정말 그 첫 번째 기출문제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습니다. 적으셔야 될 게. 그래서 요건 배점도 8점이 아니라 12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 구하고 CPI 상승률 구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2개 하고 그다음에 강의 안에도 문제는 아니지만 설명하면서 제가 좀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냥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한 문제, 좀 똑같은 문제 세 번 정도 풀어보면은 숫자만 다른 똑같은 문제 세 개 풀어보면은 아마 충분히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메뉴 비용이 아니네요. 구두창 비용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문제를 뭘 낼까요? 예. 예. 그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강의를 제가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뭐 제가 만들어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1학년, 2학년 시기일 테고요. 뭐 3, 4학년도 들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학이라는 그 시기 자체가 저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직업을 택한 것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생각을 해가 열심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뭐 그 중간에도 또 열심히 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무엇을 할 것인지 뭐 가장 좋은 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다, 소득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잘 그런 걸 찾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처음에 무엇인가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좀 많이 그 1, 2학년 때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 끝맺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14주차 동안 강의 동영상 39개 굉장히 길죠? 굉장히 많죠?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한 학기 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혹시 만나게 되거든 가볍게 묵리라도 하고 저도 묵리 해드리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